치유농업 프로그램 대상자 요구 분석. 프로그램 대상자 요구 분석은 프로그램 개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단계로 프로그램의 최종적인 목적인 대상자의 문제 해결 또는 욕구 해결을 위해서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단원에서는 대상자의 특성과 요구를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기법들과 치유농업에서의 대상자 요구 분석에 대해 살펴본다. 2-1 대상자 분석. 대상자 분석은 치유농업시설을 방문하여 치유농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대상에 대해 파악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상자는 농장에서 맞이할 주 고객층과 확장 가능한 고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는 현재 농장의 수익이나 체험 기반이 어떠한가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현재 농촌 교육농장을 운영하고 있어 이미 아동, 청소년, 고객이 많은 농장도 있을 것이며, 성인 대상 체험이나 판매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성인 고객이 많은 농장도 있을 것이다. 이미 확보된 고객을 치유농업 프로그램의 주 대상으로 할지 다른 대상으로 전환할지는 수익성과 현실성 등을 고려하여 농장주가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치유농업 도입의 초기 단계에 해당한다면 기존 확보된 고객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안정적일 것이다. 이때 치유농업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프로그램에 반영해야 한다.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대상자 집단 선택 시 중요한 질문으로는 다음과 같다. 대상 집단이 우리 치유농업 시설에서 제공하는 활동에 적합한 사람들인가? 두 번째, 어떤 대상 집단이 내가 제공하는 활동을 필요로 하는가? 세 번째, 대상 집단에 대한 치유 활동을 위한 자원이 확보되었는가? 네 번째, 평소 염두에 두었던 대상 집단에 접근 가능한가? 1. 주 대상자 및 확장 가능 대상자 파악. 치유농업 프로그램의 주요 대상은 생애 주기를 기준으로 하는 예방형 대상과 질병, 장애 또는 특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특수 목적형 대상으로 구분하여 설명한 바 있다. 이러한 대상에는 장애나 질병을 가진 대상과 장애와 질병이 없는 대상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도 포함된다. 자세한 대상자의 확장은 표에서 살펴볼 수 있다. 생애 주기별 치유농업 대상자의 확장. 출처 농촌진흥청. 생애 주기 전 생애 공통으로 다문화, 탈북민, 수영자, 법무보호 대상, 가정폭력 피해 여성, 쉼터거주, 결손가정, 한부모 가정, 저소득층 가정, 맞벌이 가정, 세대통합. 그래서 이 표를 보면은 생애 주기가 있고 목적이 있고 영역이 있는데, 영역에는 신체 기능으로 근골격계, 또 신체 기능으로 심혈관계, 면역, 유전관 내분비 등, 정신 기능은 인지, 심리, 사회가 있고 생애 주기는 공통이 있어. 이런 내용으로 설명하면, 먼저 유아는 목적이 예방으로 정상적 성장 발달과 발생 가능한 문제로 이렇게 목적을 갖는다면, 신체 기능으로 근골격계는 전체 운동, 미세 운동, 수면과 활동, 심혈관계, 면역, 유전관 내분비 등은
감각 증진, 올바른 식습관. 정신 기능으로는 인지상으로 전조작가, 피아제, 언어 발달. 심리는 자율감. 다음에 사회는 심리와 사회가 같은 건데 자율감, 수치심, 에릭슨이 있고, 다음에 생애 주기의 공통은 결선가정 아동, 시설 거주 아동, 학습 부진아, 저소득층 아동, 소년원생, 지역아동센터 아동, 지역 아동센터 이용 아동, 방과후 학교, 운동부 학생, 영재아동. 이렇게 공통상으로 됐고, 학령 정기 아동으로 예방, 정상적 성장 발달. 목적에는 정상적 성장 발달이 되고, 발생 가능한 문제점으로 목적을 간다면 정상적 성장 발달은 전체 운동, 미세 운동, 올바른 식습관, 심혈관, 이게 근골격계는 전체 운동, 미세 운동이고, 심혈관, 면역, 유장관, 내분비 등은 올바른 식습관. 그다음에 정신기능으로서 인지상은 전조작가, 피아제. 그다음에 발생 가능한 문제는 말더듬이 되고, 그다음에 정신기능으로 심리, 사회적으로는 솔선감, 죄책감, 에릭슨, 양심, 종교, 영적, 의식. 그래서 이상으로 가족관계, 동성과의 관계, 경쟁심, 언어발달, 사교성 증진, 공동놀이, 도덕. 말다툼에 대한 어떤 그 심리상은 성에 대한 호기심, 사회적으로는 말다툼, 단체 협동, 경험. 학령기 아동, 아까는 학령 정기 아동이지만 학령기 아동은 목적은 예방이고 정상적 성장 발달과 발생 가능한 문제점으로 분류되고, 신체 기능으로서 근골격계는 운동과 활동, 섬세한 근육 기능, 그다음에 심혈관계, 면역, 유장관, 내분비 등에서는 올바른 식습관, 그다음에 정신 기능에서 인지상으로는 구체적 조작기, 피아제, 보드 개념, 지식의 확장. 그다음에 정신 기능의 심리적 상으로는 심리적 상과 사회적 상은 근면성, 열등감, 에릭스. 그다음에 정신 기능 심리상으로서는 잠재기, 프로이드, 자아 개념 획득, 종교 영적 의식, 자아 통제, 성교육. 사회적으로는 동년의 관계 협동, 규칙과 의식, 단체 노린, 가족관계, 도덕. 발생 가능한 문제로서는 인지상이라든가 심리관계 근골격계는 없고, 심리상으로서는 방치아동, 또 사회적으로는 학교 경험, 반사회적 행동, 거짓말, 도벽 등. 생애 주기 청소년의 목적은 예방, 정상적 성장 발달. 신체 기능, 근골격계는 2차 성장, 운동과 활동, 심혈관계, 면역, 유장관, 내분비 등에는 2차 성장, 올바른 식습관, 신체 기능이고, 정신 기능으로는 인지상은 형식적 조작기, 피아제, 심리는 정체감, 자아혼란, 에릭슨, 생식기, 프로이드, 개인 정체감, 성역할 정체감, 철학적 사고, 영적 발달, 청소년기 정서, 양가 감정, 기분, 변화, 변덕 등, 취미, 사회적 정신 기능은 집단 정체감, 도덕, 부모와 관계, 동료들과의 관계, 이성과의 관계. 2차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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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성장
생애주기 공통사항으로는 결손 가정아동, 그다음에 시설 거주아동, 학습 부진아, 저소득층 아동, 소년원생,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방과후 학교, 운동부 학생, 영재아동. 발생 가능 문제는 정신기능, 심리적 기능으로서 스트레스, 학교, 학업 등에 따른 스트레스가 유아동, 청소년기. 여기는 예방은 치료하고 재활. 그래서 신체 기능 근골격계는 급성 손상, 관절 탈구, 염좌 좌상, 부동 등, 관절 근신경 장애, 뇌성마비 등, 지체장애, 비만, 식이장애, 식욕부진, 거식증 등, 심혈관계 면역 유장관 내분비 등에는 선천, 후천, 심장질환, 면역계 질환, 신부전, 성장 호르몬 장애, 장운동 장애, 변비 등, 흡연, 감각 장애, 청력 시력 등, 아토피 등, 소아 청소년, 암, 뇌종양 등, 혈액 장애, 빈혈 백혈구 장애 등, 당뇨, 호흡기 장애, 천식 등, 비만, 식이장애, 식욕부진, 거식증 등. 그 다음에 인지상으로는 주의결핍, ADHD, 인지장애, 발달장애, 지적장애, 다우증후군 등, 그 다음에 자폐. 심리상으로는 공포, 불안, 학교 공포 등, 성폭력, 전환반응, 히스테리, 스트레스로 인한 전환반응이고, 그 다음에 아동기 우울, 자살 시도, 아동기 조현병, 중독, 약물, 게임 등, 비만, 식이장애, 성욕부진, 거식증 등, 유기 청소년 부적용 아동, 만성질환, 장애, 사망, 아동의 가족 피해. 사회적으로는 유기 청소년이요. 그래서 생애 주기의 공통상으로는 중도중 중장애, 특수학기 아동, 소년분류, 심사원, 위탁교육생. 생애 주기는 성인이고 목적은 예방의 정상적 발달 과업이 있고, 또 예방란에 발생 가능한 문제. 그래서 신체적 기능은 근골격계가 운동이고, 이제 정상적 발달해서 운동이고, 심혈관계가 면역, 유장관, 내분비 등, 거기에는 영양 상태가 정상적 발달이고, 발생 가능한 문제로서는 심혈관계, 면역, 유장관, 내분비 등에서 유장관계 기능 저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영역에서 신체 기능하고, 그 다음에 정신 기능인데, 인지사항은 없고, 정신 기능에서 심리 상태와 그 다음에 사회적 상태인데, 정신 기능의 심리 사회 쪽에서는 친밀감, 에릭슨, 청년 기성인, 그 다음에 생산성, 정책성, 에릭슨이고, 중년기 성인. 그게 그 심리 상태에서, 정신기능 심리 상태에서는 책임감과 충동 조절 유지, 영향적 발달. 사회는 친교관계. 그래서 발생 가능한 문제로서 심리적으로는 스트레스, 생활, 직무 관계에서 나오고 불안이 나타날 수가 있어. 생애 주기의 공통상으로서는 대학생, 성인이기 때문에 대학생, 국제결혼 이주 여성
8. 성매매 여성, 농촌 노인, 갱년기 여성, 도시 주부, 농촌 여성, 신병, 군인, 관심사병, 배려병사, 도움병사, 외국인 근로자, 정신건강 고위험군, 노숙인, 성인 직장인, 성인 노인 만성질환자, 주간 노인 보호센터 이용 노인, 그다음에 노인 복지관 이용 노인, 시설 거주 가로 요양원, 요양병원 등 가로 닫고 노인, 노인 복지관 이용 노인, 시설 거주 노인, 호스피스, 중도 중증 장애, 허약 장애. 이제 노인 사항입니다. 생애 주기의 노인은 예방 차원에서 정상적 발달 과업이 있고 발생 가능한 문제들이 있어. 그래서 신체 기능에 정상적 사항은 없고 발생 가능한 문제에서 근골격계 군위측, 뼈 칼슘 상실, 연골 퇴보, 심혈관계 면역 위장관 내분비 등에서는 심혈관 기능 저하, 면역계 기능 저하, 신혈류량 감소, 인슐린 활동 감소, 소화기계의 노화, 호흡 능력 감소, 시력 청력 감소, 피지선 분비 감소, 치아 기능 감소, 폐하 지지 조직 감소, 변비. 영역에서 이제 그 신체 기능 진탕의 정시 기능으로는 인지사항으로는 발생 가능한 문제가 기억력 감소, 문제 해결 능력 감소, 심리상으로서 정상적 발달은 통합감, 절망감, 그래서 에릭슨, 노인기 성인, 여가생활, 이렇게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그렇게 나타나고, 발생 가능한 문제는 수면장애, 심리적으로 수면장애, 우울감, 절망감, 회행, 사회적으로는 고독감 또는 독거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고독감, 가로 독거. 그다음에 생애 중에서 성인 노인은 목적은 치료 재활. 그래서 신체 기능에는 근골격계 퇴행성 장애가 나타나고 말초신경 장애, 그다음에 지체장애, 뇌졸중, 심혈관계 면역 위장관 내분비 등에서는 고혈압, 심부전 등 대사성 장애, 가로 당뇨 등, 그다음에 흡수 배설 기능 장애, 폐질환, 가로 천식 호흡 부전 등 가로 닫고 암. 정신 기능으로서는 인지상으로는 인지 지각 능력 감소, 치매, 그다음에 성인 발달 장애, 성인 지적 장애, 그다음에 뇌졸중. 심리 상태로서는 수면 장애, 물질 남용 중독, 폭력, 가로 신체 성폭력 등 가로 닫고, 공격 행동, 기분 장애, 가로 우울, 조증, 자살 등 가로 닫고, 불안 장애, 조현병, 인격 장애, 만성 질환, 장애, 사망, 환자의 가족 가로 닫고 비해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 대상자 및 확장 가능 대상자와 그 대상에 따른 활동은
다양할 수 있다. 우선 가장 수요가 많은 대상 순으로 주 대상자를 선정하고 주 대상자의 나이대와 치유 문제 및 요구와 관련한 특징을 파악해야 한다. 주 대상자의 나이대와 특징, 인원 등을 간략히 작성한다. 예를 들면 비장애 초등아동 15명 내, 특수교육대상 초등아동 10명 내, 비장애 성인 15명 내 등. 그다음 확장 가능한 대상자를 간략히 작성한다. 예를 들면 4인 기준 3가족, 직무 스트레스가 있는 직장인 15명 내 등. 1대1의 개별 치유 프로그램이 아닌 집단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 집단의 크기는 15명 이내가 적절하다. 집단 상담에서도 6 내지 12명, 7 내지 8명을 제한하고 있으며 국내 산림 치유에서도 6 내지 10명 또는 5명 이하로 구성한 소규모 집단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는 집단 역동도 활발하면서 주어진 시간에 대상이 소외됨없이 피드백을 주고받기에 적절하기 때문이다. 페이지 36, 2- 대상자 요구 분석. 프로그램 대상자 요구 분석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될 고객의 특성과 상황을 파악하고 해석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앞서 수행한 대상자 정보 수집과 대상자 분석에 이어 대상자 요구 분석에는 다음의 사항들이 포함된다. 1. 치유 문제, 잠재 또는 현존 질병 장애. 요구, 참여 여유, 관련 지식, 기술, 경험. 두 번째는 프로그램 운영, 대상자 수, 시간, 비용. 대상자의 치유 문제 파악. 치유농업 프로그램이 기존의 단순 체험과 차별되는 이유는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받기 위해 치유농업 시설을 방문하는 소비자들은 치유가 필요한 대상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상자들이 어떤 부분에서 치유를 필요로 하는지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치유가 필요한 대상은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국내 치유농업은 초기 단계로 농장주들은 비장애인들을 주 대상으로 선호하고 주로 농촌 교육농장이나 체험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농장주들이 치유농업 시설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농장형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가이드 2017년에 따르면 국내 치유농업의 대상은 현재 초기 단계에서는 비장애, 비질환 대상을 주 고객으로 한 예방형을 중심으로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장애와 질환을 가진 대상을 고객으로 한 치료 및 재활용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치유농업 프로그램으로 인정받고 정착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스스로 치유되었음을 인식해야 하는데 이러한 인식을 보다 용이하고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정량적, 정성적 평가 내용을 대상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평가는 프로그램 시작 전과 프로그램 완료 후 최소 2회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대상자 요구 분석. 욕구 또는 요구라고 불리는 needs의 의미는 학문 영역에 따라 각기 다르게 정의이 되며 주로 심리학 분야에서 많이 연구되어 왔다. 요구는 개인이 느끼고 있는 결핍 상태를 충족시키기 위해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거나 원하는 상태 또는 상황을 의미한다. 또한 요구는 현재 지혜 있는 상태와 미래의 바람직한 상태 사이에 존재하는 격차 또는 조건을 자칭한다. 프로그램 개발자가 이러한 차이나 조건을 파악해내는 것을 요구 분석 또는 요구 사정이라고 한다. 치유노 프로그램의 대상자는 물론 치유노 기관이나 프로그램 개발자 또는 사회가 요구 분석의 원천이 될 수 있으며 이들 요구의 정확한 측정은 프로그램의 효과를 향상시키는 기초가 된다. 요구의 분석 방법으로는 법적 요구 분석의 목적, 프로그램의 유형, 학습자 특성 및 동원 가능한 자원의 종류와 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또한 강한 요구를 가진 주체를 개인 조직 및 사회적 자원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조사 방법을 설계할 수 있다. 1. 서베이 기법. 서베이 기법은 조사 연구 기법이라고 하며 대상자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된다. 대상자 집단의 크기가 비교적 크고 평범하게 분포되어 있을 때 주로 사용된다. 주로 핵심 이슈나 추세 대상자의 가치관과 관련하여 정보를 수집한다. 서베이를 실시하는 방법은 크게 질문지법 및 면접법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질문지법은 대개 우편을 통해 실시하므로 조사 대상자와 직접적인 대면 없이 정보 수집이 가능하다. 반면 면접법은 조사 대상자와 직접 또는 전화통화를 통한 질문과 응답에 기초한다. 대표적인 서베이 방법인 우편조사, 전화조사 및 대면조사의 장단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페이지 38. 요구 분석을 위한 서베이 방법의 장단점 비교. 우편조사의 장점은 저렴한 비용, 평범위한 분포, 타당한 정보. 단점은 장기적 과정, 저조한 응답률, 제한된 질문의 수와 형태, 응답에 대한 통계적 불능. 그 다음에 전화조사의 장점은 간단한 과정, 양호한 응답률, 어려운 질문 기능. 네 번째, 질문에 대한 통제 기능. 다섯 번째, 응답자에게 접근 불가한 게 나타났습니다. 단점으로는 전화조사의 단점은 고비용 그리고 타당성이 결여된 정보. 전화조사의 단점은 돈이 많이 들고 타당성이 결여된 정보가 되는 거. 일단 대면조사, 최상의 응답률. 장점은 최상의 응답률이고 응답에 대한 높은 통제력. 단점으로는 고비용,
타당성이 결여된 정보, 다수의 응답자에게 접근하기 어려움. 두 번째, 관찰법. 관찰법은 조사자 또는 프로그램 개발자가 직접 현장에서 관찰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조사 대상자의 행동 특성이나 지역사회의 환경 및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조사자는 관찰을 통하여 대상자나 지역사회의 문제나 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게 된다. 다음에 결정적 사건 분석법. 결정적 사건 분석법은 특정 직무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욕구 분석 방법이다. 상위 직급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이러한 과제 수행과 관련된 핵심 요소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그들의 삶에 있어서 중요하고 결정적인 사건들을 기술하도록 요청하여 구체적 행동 기록을 얼음으로써 분석한다. 결정적 사건 분석법을 통해 얻게 되는 정보는 구체적인 자료로서 특정 과제 수행을 위한 조건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매우 유익하다. 다음에 네 번째, 델파이 기법. 델파이 기법은 1950년대 미국의 랜드 코퍼레이션에서 개발된 의견조사 방법입니다. 이 기법은 일련의 질문지의 개발 및 응답 수렵 과정을 통해 특정 주제에 대한 요구와 관련된 합의점을 도출해내는 집단 의견 수렴의 한 형태이다. 델파이 기법의 유래는 미래를 예측했던 고대 그리스의 델파이 신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델파이 기법은 지리적 또는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모두 함께 일정한 장소에 모이기가 쉽지 않은 전문가들의 식견, 직관 및 판단력을 효과적인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델파이 기법은 일반적으로 5단계로 구성된다. 1단계에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을 선정하여 조사 대상 집단을 구성한다. 2단계에서는 특정 주제에 대한 요구 또는 핵심 이슈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 파악을 위한 질문지를 송부한다. 3단계에서는 1차 조사를 통해 파악된 견해를 요약한 후 2차 질문지를 개발하여 다시 2차로 송부한다. 이때 그 이슈의 중요성, 필요성 및 성취 가능성 등에 대한 순위를 내어 평정할 것을 요구한다. 4단계에서는 2차 조사 자료에 대한 기본적인 통계 분석 후 결과를 정리하여 다시 3차 질문지를 개발한 후 3차로 다시 조사 대상 집단에게 송부한다. 이때 조사 대상자들은 자신이 했던 지난번 평점 내용을 수정할 수 있으며 그 이유를 제시한다. 5단계에서는 3차 조사 결과를 다시 통계 처리한 후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을 요약한 후 다시 4차 질문지로 개발하여 송부함으로써 지금까지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정할 기회를 제공한다. 델파이 기법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형적으로 의사결정자, 직원, 응답자 등 세 집단의 참여가 필요하지만 때로는 의사결정자와
직원을 동일 집단으로 판단해서 진행되기도 한다. 요구 분석에 있어 델파이 기법은 다양한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많이 사용되며 구체적인 장단점은 표 1-2-7과 같다. 5. 무형식 요구 분석 기법. 무형식 요구 분석 기법은 형식에서 탈피한 무형식적이며 즉 프로그램 개발 전문가가 대상자와 매일 일상적인 접촉을 통해 이들의 요구를 파악하는 방법이다. 형식적 기법에 비해 시간과 자원이 덜 소요된다는 특징을 갖는다. 페이지 40페이지 표에서 델파이 기법의 장단점 비교. 장점은 델파이 과정은 객관적인 정보를 얻기 어려운 상황에 효과적이다. 델파이 기법 장점 2개. 경제적으로 효과적이다. 델파이 기법의 장점으로는 지리적 또는 시간적 제약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일 수 없는 사람들의 참여가 가능하며 전문가 의견 반영과 수렴이 가능하다. 델파이 기법 장점은 대면 접촉이 없으므로 응답자들은 편리한 시간에 타인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다. 델파이 기법의 장점은 델파이의 응답자가 되기로 동의한 사람들은 대개 동기 수준이 높고 문제 해결에 전념하는 경향이 있다. 델파이 기법의 장점은 지필 형식의 응답을 통해 응답의 양적,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다. 또 델파이 기법의 장점은 광범위한 교육 요구 분야에 대한 의견 수렴이 가능하며 조사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또 마지막으로 델파이 기법의 장점은 대상자들은 누구나 동등하게 의견 및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다. 한편 델파이 기법의 단점으로는 첫 번째, 조사 대상자의 대표성이 확보되지 못했을 때는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기가 어렵다. 델파이 기법 단점, 대상자들은 응답에 적지 않은 시간을 사용하게 되어 조사 기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 또한 우편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과 반복적인 통계 처리를 거친다는 점에서 절차가 번거롭고 시간도 많이 소요된다. 또 주관적인 응답 내용의 진술이 명확치 않을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 의견 합의를 이루지 못한 문제에 대한 토론을 통해 자신의 견해를 역류하기가 어렵다. 델파이 기법 단점으로 직접적인 강화나 보상을 통한 심리작용이 없으므로 응답자들이 계속 참여하도록 강화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므로 대상자들의 계속적인 조사 참여를 위한 전국적인 동기 유발이 필요하다. 대상자 진단 평가 방법. 치유농업 대상자 요구 분석에 있어서 기본적인 개인 정보와 의학적 정보를 파악한 후에는 대상자에 대한 진단 평가가 필요하다. 대상자의 진단 평가는 크게 심리적, 생리적 진단 평가가 주를 이루며 경우에 따라서 사회적 환경 진단 평가도 있으나 본 단원에서는 대상자의 심리적, 생리적 진단 평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심리검사 및 측정. 심리검사란 대상자의 능력, 성격, 흥미, 태도 등과 같은 심리적 구성 개념을 수량하기 위해서 표준화한 측정 도구를 의미한다. 상담자는 심리검사를 통해 현재의 내적인 심리적 속성이나 특성을 진단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진단을 통해 향후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 이 단원에서는 심리검사의 개념과 특성을 살펴보고 이를 활용할 방법에 대해서 학습한다. 가. 심리검사의 의미. 심리검사란 개인의 지능, 성격, 능력, 적성, 태도, 가치관 등의 심리적 속성을 파악하려고 다양한 도구를 통해서 체계적 수량적으로 측정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심리검사는 각 개인의 개인차를 파악하는 진단과 평가의 도구인 동시에 심리적인 과정 자체에 대한 이론적 통찰을 얻을 수 있는 학문적인 연구가 된다. 심리검사의 종류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지만 유형과 관계없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심리검사는 개인의 대표적인 행동 표본을 심리학적 방식으로 측정한다. 즉, 개인 행동을 모두 측정해보지 않더라도 소수의 표본 행동을 측정할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의 전체적인 행동을 애겨낼 수 있게 해준다. 검사 제작 과정에서 문항 선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조건은 충족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심리검사는 표준화한 방식에 따른다. 표준화는 검사를 실시하고 채점하는 과정에서 절차의 동일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검사의 표준화는 심리검사 반응이 실시 조건이나 채점 방식의 차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방지해주고 검사 반응이 순수한 개인차를 나타낼 수 있도록 보상해준다. 셋째, 심리검사는 체계적 과정이다. 이는 한 가지 심리검사가 여러 개인들에게 실시됐을 때 동일한 종류의 정보가 수집된다는 의미이다. 심리검사는 객관적 채점 규칙에 따라서 한 개인의 반응을 여러 사람이 채점하더라도 거의 비슷한 수준의 점수가 나타난다. 이러한 심리검사는 표준화의 체계적인 조건으로 인하여 주관적 판단을 방지해주며 양적 측정을 통하여 개인 간의 행동을 비교할 수 있고 횡단적인 시행을 통한 비교도 가능하게 해준다. 넷째, 심리검사에 대한 객관적 평가는 신뢰도와 타당도를 결정한다. 신뢰도는 동일한 검사 또는 동등한 형태의 검사, 동일한 사람에게 재검했을 때 관찰된 점수의 일관성을 의미하며 타당도는 그 검사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실제로 정확하게 측정하는 자에 관한 정보를 점검하는 것이다. 심리검사의 목적. 심리검사의 목적은 개인 행동의 예측, 분류 및 진단, 문제 탐색, 조사 및 연구를 통하여 자기 이해의 증진,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데 있다. 따라서 심리검사는 심리적 장애의 해결을 위한 치료 계획과 전략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기초 과정이라 볼 수 있다.
심리 검사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페이지 42쪽. 개인 행동의 예측. 1. 개인 행동의 예측. 개인에게 있어서 선택과 결정은 예측을 통해 나타나게 된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결정을 내리는데 기초가 되는 능력을 비롯한 다양한 특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검사가 사용된다. 특히 신뢰할 만한 표준화된 검사를 통해서 얻어진 수량화된 자료는 더욱 신뢰할 만하고 정확하게 개인 행동을 예측하게 한다. 2. 분류 및 진단. 분류는 체계화된 구분에 따라 계층이나 집단으로 배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분류에 앞서 현재의 상황에 대한 진단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심리 검사는 한 개인의 행동상의 원인적인 요인을 진단하는 것이다. 따라서 적절한 심리 검사는 개인의 행동에서 나타나는 결함이나 결점뿐만 아니라 그 원인을 찾는 데 도움을 준다. 이처럼 분류 및 진단은 인간의 특성을 계량화한 검사의 점수를 보다 효과적이고 과학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조사 및 연구. 심리 검사는 특정 집단의 일반적인 경향을 조사 및 연구하여 기술하거나 규명하려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이를 통해 특정한 집단의 훈련 방법이나 교수 방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평가할 때 유용한 도구로 활용된다. 이와 같은 목적으로 심리 검사는 교육, 임상의학, 상담과 생활지도, 산업 장면, 범죄의 분류 심사, 교정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4. 자기 이해의 증진. 심리 검사는 개인의 특성을 발견하여 자기 이해 또는 자신의 발전을 도모하고 인력은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해 사용된다. 그리고 문제에 대한 내담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 때에 따라서는 실제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자기 인식과 자기 탐색을 증진시키는 검사 과정을 통해 문제 가능성에 대해 미리 깨닫고 대처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스트레스 검사, 부부 만족도 검사, 알코올 중독 검사 등이 그러한 역할을 한다. 5.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심리 검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해 준다. 예를 들어 흥미 검사를 통해 진로 선택에 있어서 진로를 찾아볼 수 있고, 학습 기술 검사와 같은 체크리스트를 통해 적절한 학습 방법에 대안을 찾을 수 있다. 또한 MBTI와 같은 성격 유형 검사를 통해 내담자는 자신과 타인의 행동을 다른 방식으로 이해함으로 대인관계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다. 심리 검사의 종류. 심리 검사의 분류는 학자에 따라서 분류하는 방법이 다양하다. 심리 검사를 크게 검사의 문항 구성 양식과 검사의 제작 방법, 그리고 측정하고자 하는 구성 개념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측정 내용 및 제작 방법에 따라 객관적 검사, 투사적 검사로 구분되며, 측정 구성 개념에 따라 능력 검사, 성격 검사로 분류된다. 다양한 심리 검사 종류에 따라 사례는 3장 치유농업 프로그램 평가에서
다루기로 한다. 1. 객관적 검사. 심리 검사의 종류. 1. 객관적 검사. 객관적 검사는 검사 과제가 구조화되어 있고 채점 과정이 표준화되어 있으며 해석의 기준이 제시된 검사를 의미한다. 즉, 검사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내용이 검사의 목적에 따라 일정하게 준비되어 있고 특정 도구의 단위, 방법 등의 일정한 형식에 따라 반응한다. 따라서 객관적인 검사는 개인의 독특성보다 개인마다 공통적으로 지닌 특성이나 차원을 기준으로 비교, 평가하는 구조적 검사라고 할 수 있다. 객관적 검사는 검사 실시와 해석이 간편하며 검사의 신뢰도 및 타당도가 검증되어 있고 검사자 변인이나 검사의 상황 변이에 따라 영향을 적게 받으므로 개인의 특성 차를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 그리고 많은 수검자를 대상으로 한 번에 실시할 수 있어 시간적 경제성이 높고 결과표, 프로파일 결과표가 제공되어 해석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객관적 검사는 수검자들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내용대로 반응할 수 있으며 개인이 응답하는 방식에 있어 일정한 흐름으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개인의 질적인 독특성에 대한 정보가 무시된다는 문제점을 가진다. 대표적 객관적 검사를 살펴보면 지능검사 WISC, 웩슬러 아동용 지능검사 WAIS, 페이지 44, 웩슬러 성인용 지능검사 PPSI, 웩슬러 취약전 유아 지능검사가 있고 심리검사 MMPI, 그리고 심리유형검사 MBTI, 미네소타 다면적 인성검사, 흥미검사로 직업 흥미검사, 학습 흥미검사, 적성검사 등이 있다. 이 투사적 검사. 투사적 검사라는 말은 프로젝션, 즉 투명 또는 투사라는 개념에서 파생된 것이다. 프로젝션의 개념은 프로이트에 의해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투사의 과정은 무의식적인 것으로 무의식적인 요구들의 방어 기제가 되어 무의식적 충동, 감정, 생각 및 태도를 외부로 전감으로써 자기 자신의 긴장을 해소시킨다. 투사적 검사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투사적 검사는 비구적 검사 과제를 제시하여 개인의 다양한 반응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하므로 비구적 검사라고도 한다. 둘째, 투사적 검사는 검사 지시 방법이 간단하고 일반적인 방식으로 주어지며 개인의 독특한 심리적 특성을 측정하는 데 주 목적을 이룬다. 다음 셋째, 투사적 검사에서 수검자의 특성은 명료한 검사 자극에 대한 수검자의 의도적 반응이 아닌 모호한 검사 자극에 대한 수검자의 비의도적 자기 노출적 반응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MURAI 무레이는 검사 자극 내용이 모호할수록 수검자가 지각적 자극을 인지적으로 해석하는 과정에서 심리 구조의 영향을 더욱 강하게 받는다고 주장하였다. 넷째, 투사적 검사는 검사 자극 내용을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막연한 자극을 통해 수검자가 자신의 내면적인 욕구나
성향을 외부에 자연스럽게 투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투사적 검사의 장점은 수검자가 방어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다. 객관적 검사에 비해 허위 반응의 가능성이 적고 객관적 검사의 판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하지만 투사적 검사는 전반적으로 신뢰도와 타당도가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으며 여러 상황적 요인에 의해 강한 영향을 받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대표적인 투사적 검사로는 로시아 검사, TAT, 주제 통각 검사, CAT, 아동용 주제 통각 검사, DAP, 인물화 검사, HTP, 집나무 사람 검사, BGT, 도형 모형 검사, SCT, 문장 완성 검사 등이 있다. 페이지 45. 3. 능력 검사. 능력 검사는 극대 수행 검사라고도 한다. 일정한 시간이 주어지고 그 시간 내에 수검자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반응하도록 만들어진 검사이다. 이러한 유형의 검사는 각 문항마다 정답이 있어서 시간 내에 몇 문제나 맞췄는지에 따라서 점수가 결정된다. 이 유형의 대표적 검사로는 일반 능력검사, 지능검사, 적성검사, 성취검사 등이 있다. 첫째, 일반 능력검사. 일반 능력검사는 흔히 지능검사라고 일컬어진다. 지능이란 새로운 것을 학습하는 능력 또는 복잡하고 추상적인 치료를 적절히 취급하는 능력이라고 정의된다. 이 검사는 대개 아동용과 성인용으로 구분되며 한 번에 한 명만 실시하는 개인용과 한 번에 많은 사람이 실시하는 집단용으로 구분된다. 대표적으로는 BINET, 비넷 검사, WECHSLER, 워쉘 검사가 있다. 둘째, 적성검사. 적성검사는 산업체나 학교에서 어떤 특수한 직종에 맞는 사람을 선발할 목적으로 사용되는데 크게 일반 적성검사와 특수 적성검사로 나눌 수 있다. 일반 적성검사는 다양한 종류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포괄적으로 요구되는 기본 능력을 측정하며 특수 적성검사는 사람들이 특수한 직종에 요구되는 적성, 가무, 기계 및 운동 적성 등을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한다. 셋째, 성취검사. 성취검사는 주로 특정 교육 및 성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로서 학교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형태의 시험 및 대학 입학, 수학능력 시험 등이 이에 포함된다. 4. 성격검사. 성격검사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나 기질 등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로서 정해진 시간 제한이 없고 각 문항에 정답 또는 오답이 없다. 성격검사는 인성검사, 성향검사, 습관적 수행검사라고도 지칭된다. 광의적 의미의 성격검사는 흥미검사, 태도검사, 가치검사, 자아개념검사 등 능력검사 이외에 거의 모든 검사들이 포함된다. 성격검사는 구조화된 정도에 따라 객관적 검사와 투자적 검사로 나눈다. 대표적인 객관적 검사로는 16 성격 요인 검사, 캘리포니아 심리 검사, CPI, 그리고 행동 장애가 있는 비정상인들을 구분하기 위한 미네소타 다면적 인성검사 등이 있다.
이들 검사는 주어진 문항에 대해서 예 또는 아니오로 답한다. 그리고 성격 검사 중 대표적인 투시적 검사로는 주제통각 검사와 러시아 검사, 페이지 46, 러시아 검사가 있다. 이와 같은 투사적 검사는 그림을 보고 수검자의 생각을 기술 또는 말한 후에 전문가 응답 내용을 분석해서 성격 유형을 측정하는 주관식 반응 검사이다. 성격 검사의 한계로는 사람들이 솔직하게 응답하지 않고 자신의 행동을 왜곡해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방향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사람들이 이러한 왜곡 반응을 했는지 조사하기 위하여 심리학자들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MMPI에서는 거짓말 척도를 만들어 응답자들이 안심하게 응답했는지를 조사한다. 타 심리 검사에 관한 윤리. 내담자 상담의 장면에서 심리 검사를 사용하는 것은 상담이 시작되기 전에 내담자의 심리 상태와 인지 기능의 양상을 확인하여 문제를 확인하고 상담의 목표를 정하기 위한 활동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심리 검사가 상담 후 초기에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상담자는 전문성을 발휘해서 상담을 받기 위해 내방한 내담자에게 심리 검사의 적용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지, 언제 어떤 검사를 실시할 것인지, 혹은 어느 검사를 반드시 적용할 것인지에 관한 판단 과정을 거쳐야 한다. 심리 검사가 완료된 후 이루어지는 해석 상담의 장면에서도 피검사자나 보호자가 충분히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심리 검사의 결과는 여러 분야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심리 검사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용되지 않으면 수검자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존재한다. 윤리 규정의 기본 정신은 심리 검사가 수검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도구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나아가 도구를 활용하는 사람들은 검사의 한계를 인식하고 끊임없이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2. 생리적 검사. 사람에게 일어나는 신체 내부 환경에 대한 반응과 심리적인 상태에 따라 생리적 기능의 변화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생리적 기능의 변화는 인체의 건강 상태를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는 치유농업에서도 활용 가능하다. 이 단원에서는 대상자의 요구 분석 시 필요한 진단 평가의 일환으로 치유농업에서 활용 가능한 인체 생리 검사에 대해서 알아본다. 치유농업은 농업, 농촌 자원이나 이와 관련된 활동을 이용하여 국민의 신체, 정서, 심리, 인지, 사회 등의 건강을 도모하는 활동과 산업을 의미한다. 치유농업 과정을 통해 생리적 기능의 회복을 검증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인체의 생리 검사 방법들은 생체 검사 방법과 검체를 이용한 검사 방법, 장기별 검사 방법, 자기 생리 검사 방법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가.
생리적 기능의 평가 지표, 인체의 질병을 평가하는 지표가 될 수 있고, 치유농업 과정을 통해 인체 기능의 불균형에 대한 회복을 검증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검사 방법 등을 살펴보자. 첫째, 생체 검사 방법으로 심장의 구조와 기능을 평가하는 심전도 검사와 신초음파 검사, 뇌의 기능을 평가하는 뇌파 검사, 근육과 이에 분포하는 신경의 기능을 평가하는 근전도 검사, 허파의 기능을 검사 평가하는 폐기능 검사 등이 있다. 둘째, 검체를 이용한 검사 방법으로 혈액과 요, 가로 오줌, 분변, 객담, 뇌척수액 등을 얻어 화학물질과 면역인자들을 측정하여 평가하는 검사 등이 있다. 셋째, 장기별 검사 방법으로 간 기능과 콩팥 기능, 심장 기능, 호흡 기능, 내분비 기능, 소화 기능, 신경 기능을 평가하는 검사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자기 생리 검사 방법으로 혈압, 심박수, 맥박수, 호흡수, 체온, 체질량 지수, 미각, 후각, 시력, 청력 등을 측정할 수 있다. 본 단원에서는 자기 생리검사 방법인 체온 측정을 비롯하여 혈압, 심박수와 맥박수, 호흡수, 체질량수 등을 소개하고자 한다. 또한 기존 치유농업 프로그램과 관련 연구들에서 수행되었던 생리적 검사인 뇌파 검사, 근전도 검사, HRV, 심박동 변이도, 피부 전기활동, GSR, 스트레스 호르몬 검사 등도 소개하고자 한다. 1. 체온. 인체는 끊임없이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등의 영양소가 산화작용으로 연소되어 열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몸 밖으로의 열 발산과 생체의 체온 조절 작용에 의해 거의 일정한 체온이 유지되고 있다. 체온은 생물학적으로는 내장의 온도를 가리키는데 사람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고창자, 직장, 고창자의 온도를 표준 체온으로 본다. 그렇다고 해서 고창자에서 체온계를 넣어 체온을 재개는 여러모로 난감하므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보통 겨드랑이에 체온계를 넣어서 재거나 입에 체온계를 물고 측정한다. 현재는 디지털 적외선 체온계를 사용하기도 한다. 귀 속에 프로브를 넣어 고막에 흐르는 혈류 온도를 측정하는 방식이 가장 정확한데 위생상의 이유로 일회용 플라스틱 캡을 매번 교체하거나 알코올로 소독해서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있다. 이마의 체표면 온도를 측정하는 방식도 있는데 체표 온도는 체내 온도보다 낮기 때문에 이를 보정해서 알려준다. 사람의 고창자 체온은 37도씨 전후이고 피부 표면에서는 평균 34에서 35도씨이며 팔다리 말초에서는 환경 온도보다 상당히 저하는 경우가 있다. 건강한 성인의 체온은 겨드랑 부위에서는 36.5도씨 내외이지만 노인은 이보다 약간 낮고 유아는 약간 높다. 체온은 아침에는 낮고 저녁에는 올라가는데 그 차이는 1도씨를 넘지 않는다. 식사, 목욕, 운동 후 등 일시적으로 1도씨 정도 상승하는 경우가 있으며 극도의 내양에서는 저하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것은 1시간 정도에서 원상복귀되는 것이 보통이다. 체온 조절은 복잡한 기작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통괄 주지하는 증추가 시상 하부에 존재하며
이것을 체온조절 중추라 부른다. 염증 질환이나 뇌의 체온을 조절하는 뇌 시상부에 병변이 생길 때 체온 조절 기능의 이상으로 체온이 상승하는 것은 매우 흔히 있는 일이다. 체온 측정은 신체의 생리적 변화를 관찰하는데 호흡, 맥박, 혈압 등과 함께 많이 쓰이고 있다. 질병의 경과 확인, 염증이나 감염의 발생 여부, 약제의 효과, 수술 중 환자의 상태 확인을 위해 측정한다. 스트레스 정도, 흥분, 각성 정도에 따라서도 변화가 있기 때문에 생체 신호 연구에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 2. 혈압. 자율신경계통의 지배를 받는 장기 중 심혈관 계통은 생명 유지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다. 심혈관계를 제어하는 가장 큰 제어 변수는 심장 박동수와 혈압인데 이 두 가지 지표는 서로 보완적인 관계이며 심혈관 계통의 항상성 유지를 나타내는 척도로 사용된다. 혈압은 심혈관계통 회로에서 심장 박동의 펌프 작용으로 박출된 혈액에 의해서 혈관벽, 특히 동맥에 생기는 압력이다. 심장에서 혈액이 박출될 때 약간의 탄력성을 갖는 혈관벽이 조금 넓어지고 동시에 혈액은 혈관벽에 대한 혈압을 발생시킨다. 혈압의 크기는 혈관계통 장소에 따라 다른데 일반적으로 심장으로부터 나오는 동맥에서 멀어짐에 따라 압력은 점차 줄어든다. 혈압은 심장 박동과 시간적 관계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변동을 나타낸다. 심장이 추축할 때와 혈압이 가장 높은데 이것은 수축기 혈압 또는 최고 혈압이라 한다. 반대로 심장이 이완할 때 혈압이 가장 낮으므로 이완기 혈압 또는 최저 혈압이라고 하며 두 혈압 간의 차이를 맥압이라고 한다. 안정시 사람의 혈압은 20에서 25세 전후로 최대 혈압 약 120mHg, 최저 혈압이 약 70mHg지만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동맥벽의 탄력성이 감소하여 최고 혈압은 증가한다. 임상적으로 일정하게 정해진 이상의 혈압을 보일 경우에는 고혈압이라고 하고 보통 최저 혈압이 90mHg를 넘는 경우 문제가 된다. 인체와 동맥 혈압은 심장으로부터 박출량, 말초 저항, 혈액의 점성 등의 요인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이들의 요인은 심장 반사, 혈관 반사 등의 신경기구에 의해 조정되고 또 부신 속질 등의 내분비 조절도 받는다. 정상인의 혈압이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근육운동 시 앞에서 기술한 조절기구에 의해서 혈압이 상승하고 에너지 대사 항진에 대하여 함유 증가를 초래한다. 교감신경 자극 및 아드레날린 처리는 동맥벽의 민무니 근육, 가로 평혈근을 수축시켜 혈관을 좁힘으로써 혈압을 높이고 뇌하수체 뒤옆에 바소프레신도 직접 혈관 및 문이군의 수축을 일으켜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 지질이 혈관에 집착하면 동맥은 강화되어 탄성을 잃기 때문에 혈압이 상승한다. 이것이 동맥결합증으로 순환장애를 일으킬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3번 심박수와 맥박수. 심박수, 심장의 박동수는 심장 1분 동안 뛰는 횟수, 회퍼분으로 표시한다. 정상인은 약 70회분이지만 개인마다 차가 커서 60 내지 90회분 정도로
정상 범위로 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신생아는 높고 운동선수 등은 낮다. 심박수 변화 요인은 체온 변동, 운동, 수면, 섭식 상태, 감정 동요 등이 있다. 병리적으로는 갑상생기능 항진이나 열병 등의 심박수가 증가되고 갑상행 호르몬 투여로 200회 퍼 분을 넘는 빈맥이 나타나며 실신등일 때는 10회 퍼 분 이하로 떨어지는 서맥이 나타난다. 포유류에서는 물이 작은 종류일수록 심박수가 높은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소동물일수록 체중에 대한 체표면 비율이 크고 따라서 체표로부터 혈박산에 대해 대사활동을 왕성하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맥박수, 동맥의 박동수는 통상 심박수와 일치하나 심방 세동이나 심박 조동 때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특수한 경우로 심장은 박동하나 팔에서 맥박이 없는 무맥병이 있다. 맥박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 증가한다. 그 밖에 신체 활동, 정신 긴장, 고온 산소 부족, 교감신경 흥분, 아드레날린이나 아트로핀 등의 투석 등 많은 인자에 의하여 증가한다. 정상인의 안정시 맥박수는 신생아 140회 분당, 유아는 120에서 150회, 130회, 유아는 120에서 130회 분당, 초등학생은 80에서 90회 분당, 성인은 70회 분 정도이다. 무술 단련자는 맥박수가 낮은 경향이 있으며 장거리 달리기 선수는 40에서 50회 분으로 저하는 수도 있다. 운동시 맥박수는 그 사람의 최대 운동 능력에 대한 상대적 운동 강도에 비해서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운동 중의 맥박수는 부하 강도의 지표로 사용할 수 있다. 다음 호흡수. 호흡 운동이 이루어지는 1분간의 호흡기와 호기를 합쳐서 1회로 하는 호흡수는 성인에서 평균 16회 정도이며 나이에 따라 다르고 신생아는 40에서 50회, 2세는 약 30회, 10세는 약 25세 정도이다. 그 외에 체온, 외부 기온, 운동, 정신적 긴장 등에 의해서 변화하며 또한 의식적으로 바꿀 수도 있다. 호흡은 승리, 뇌연수에 있는 호흡 중에 재배를 받고 있다. 체질량 지수 MBI. 체중을 측정하는 체질량 지수는 키를 고려해서 체중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며 각 개인을 저체중, 정상체중, 과체중 또는 비만으로 분류하는 기초적인 방법이다. 과체중은 표준 체중을 10 내지 10% 초과한 것을 말한다. 표준 체중을 20% 이상 초과했을 경우 비만이라고 한다. 체질량수는 비만 판정하는 방법의 하나로 체중은 신경의 제곱으로 나누는 값, 체중 kg 나누기 신장 곱하기 신장 미터로 체지방 측정을 잘 반영하기 때문에 비만도 판정에 많이 사용한다. 예를 들어 키가 160cm이고 몸무게가 60kg인 사람의 체질 질량 지수는 60 나누기 1.6 곱하기 1.6은 23.4가 된다. 그 수치가 20만은 저체중, 20 내지 24.9는 정상, 25에서 29.9는 과체중, 1도 미만, 또 30에서 40은 비만, 2도 비만, 40.1 이상이면
고도 비만이다. 이러한 기준은 16세 이상의 모든 남성과 여성에게 적용된다. 성인 체중은 여성의 경우에는 18세, 남성의 경우는 20세에 완성되는데 그 후에 체중이 증가하는 것은 체내 지방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또 50세 이후에는 체중이 늘지 않아도 근육이 줄어들면서 체내 지방이 증가한다. 이 지수를 통하여 어떠한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은지 예측할 수도 있다. 한 통계에 따르면 75세 이하 남성과 여성 모두 이 지수가 높아질수록 질병에 걸릴 확률 및 사망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약 체질량 지수가 18 미만인 경우에는 여성의 경우 영양 부족으로 인해 무월경이 시작될 수 있으며 27세 이상의 경우 얘는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체질량 지수가 26인 경우에는 21인 사람에 비해 당뇨병에 걸릴 가능성이 여성의 경우에는 8배, 남성의 경우에는 4배에 달하고 담석증 및 고혈압이 발생할 확률도 2 내지 3배나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박동 변이도 HRV는 심박동수의 변화 현상을 정령한 것을 의미한다. 이는 ECG, 심전도 신호에서 나타나는 최대 및 최소의 분당 심박동수 변화를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심장 주기로부터 다음 심장 주기 사이의 변이를 측정하여 일련의 변이 현상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HRV 신호는 스트레스에 대한 자율신경계의 조절 형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HRV 주파수는 크게 두 주파수 대역으로 구분된다. 낮은 주파수 대역은 0.04에서 0.15Hz를 포함하여 주로 교감신경계의 활동에 의해 나타난다. 0.16에서 0.4Hz는 높은 주파수로 분류되어 부교감신경계, 미주신경계의 활성화를 의미한다. LF, HRV는 주로 동방결절에 의한 교감신경계의 영향이 커졌음을 의미하며 HF, HRV는 부교감신경계의 영향이 커졌음을 의도하므로 LF, HF 상대 B는 부교감신경계와 교감신경계의 상대적 균형 상태를 보여준다. 또한 맥박 간격의 표준차의 평균을 구하여 상황에 따라 스트레스가 높으면 SDNN이 높고 편안해지면 SDNN 값은 낮아진다. HRV 신호를 분석하는 주된 목적은 관찰된 일련의 심박 동렬로부터 얻어진 신호에서 내재된 특징을 찾아냄으로써 자율신경계와 호르몬 역할을 구명한다. 7. 뇌파 검사. 뇌파는 인간의 정신 생리를 나타내주는 지표로서 중추신경계, 대뇌 피질의 정기적 활동을 측정하는 것인데 뇌의 활동을 기록 관찰함으로써 인간의 뇌의 기능을 알아보는 한 방법이다. 특히 뇌파는 간질, 뇌종양 등 중요한 임상 자료를 제공하고 자극에 의해 유발된 심리적 상태와 생리적 반응과 관계를 고찰하는 데 이용한다. 인간의 뇌는 1000여 개의 신경세포로 되어 있으며 가장 큰 부분이 대뇌이다. 대뇌는 좌우 대칭인 2개의 방구로 되어 있는데 각각 반대쪽의 신체를 조정하지만 그 기능은 대칭이 아니다. 즉 오른손잡이인 경우에는 좌방구가 우세방구로서 페이지 52 언어, 수학, 추상 능력, 논리적 인식 그리고
순차적 인식이 우세한 반면 운반구는 비우세적 반구로서 비언어적 인식, 통합적 기능, 문양의 인식, 감정적인 기능, 예술적 기능, 사회적인 역할의 인식 등 시각 공간적 인식에 우세한다고 알려져 있다. 대뇌 피질은 크게 전두엽, 두정엽, 측두엽 및 후두엽으로 나눠져 있다. 전두엽은 대부분 인간 고유의 정신기능, 수의운동, 의도적 움직임, 인격 기능과 언어 생성, 좌측, 신체적 표현, 우측, 주의, 동기, 이성적 사고, 진압력 등을 수행한다고 여겨진다. 두 정엽은 시간, 공간 기능 우측, 읽기, 계산 등 각종 감각 정보의 통합과 연상을 주관한다. 축두엽은 언어 이해 좌측, 감각 언어 우측, 청각 감정 표현 및 기억 기능을 한다. 후두엽은 주로 시각 기능을 주관한다. 뇌파는 보통 두피 위에 전극을 놓고 거기에서 뇌신경 세포에서 생기는 전기 활동을 검출하여 증폭하여 기록한 것이다. 뇌파는 활동 수면이나 의식 상태에 따라 파동이 변하므로 뇌의 동적 기능을 반영하는 검사로 유용하며 정신생리학적 뇌기능 연구 방법으로 선호되고 있다. 뇌파수는 주파수에 따라 4가지. 델타 웨이브는 0.2에서 3.99Hz로 소아 성인의 수면시 나타내며 병적으로는 뇌기능저하, 뇌혈관 장애, 뇌종양, 의식장애 등에서 볼 수 있다.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각성 상태에서도 두뇌 전체에서 검출되며 전두부에서 많이 검출된다. 세타 웨이브는 4에서 7.99Hz로 전두엽, 축두엽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정신을 집중하여 두뇌 내부 정보를 활용할 때, 눈을 감고 심상 공상을 할 때, 기쁨을 느끼거나 감정 변화가 있을 때 또는 불유쾌할 때나 졸릴 경우 최면 상태에서 잘 나타난다. 알파 웨이브는 8에서 12.99Hz로 정상 성인의 각성, 정신적 안정, 폐한 상태에서 잘 보여진다. 10Hz 전후가 많으며 안정파라고 한다. 기분이 편하고 느긋할 때 조용한 명상 음악을 듣거나 명상 상태에 있을 때, 외우자국에 습관화되어 있을 때 잘 나타난다. 특히 알파파는 신경생리학적으로 두뇌의 안정 상태를 반영하는 기본파이며 좌파의 영향을 적게 받으므로 전통적으로 인간 행동에 대한 기능 상태를 판정하는 데 이용되어 왔다. 특히 인간의 정신적 과정은 알파파가 나타날 때 가장 효율적이며 레이와 콜이 얘기했고, 알파파의 출혈은 스트레스와 불안이 감소한 쾌적한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정서적 안정을 나타내는 척도로 활용되고 있다. 베타파는 13에서 30Hz로 정상 성인이 각성 시 전두엽, 중심엽, 측두엽에 비교적 많이 나타난다. 불안, 긴장, 암산 등의 정신활동 및 눈을 뜨고 있을 때 자극, 통증 등의 흥분 시에 나타나며 활동파라고도 한다. 외부 정보에 주의 집중 시 우세하며 낮에 활동 상태에 있을 때 베타파가 지배적이며 스트레스 상태에서 많이 나타난다. 8. 근전도 검사. 근전도는 EMG는 근섬유들의 수축에서 발생하는 생체 전이를 기록하는 것이다. EMG상의 자료는 다양한 근골격계 질환을 찾아내고 피로도, 근섬유의 운동 및 신경 상태를 파악하는 데 사용된다. 근육의 피로를 확인 방법에 있어 가장 널리 이용되는 것 중 하나로 표면 전극을 이용한 근전도 측정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은 크게 2가지 방법으로 나뉜다. 그 하나는 근전도의 신호의 진폭을 반영한 루트맨 스코어 값을 구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주파수 스펙트럼 분석에 의한
중앙 주파수와 평균 주파수 값을 구하는 방법이다. 주파수 스펙트럼 분석에서는 중앙 주파수 MEF 값이 신뢰성이 있고 일관성이 있으며 원래 성질을 잘 반영하여 가장 많이 이용된다. 9. 피부 전기 활동 GSR. GSR은 피부에서 피부 영역 즉 두 피부 영역 사이의 전기적 전이 차이를 기록한 것이다. GSR은 정신 생리적 반응 지표로서 심리적 자극에 대한 생리적 반응을 측정하고 그 관계를 분석하여 각성 수준을 예민하게 반영하여 준다. 피보험자에게 새로운 자극을 제시하여 얻어진 GSR 반응, 특히 초기 반응에는 심리적으로 의미 있는 자극에 대해 반응이 증가한다. 즉 심리적으로 쾌불쾌와 관련된 반응을 조사할 수 있으며 스트레스 상황에 따른 생리적 반응 연구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피부 전기 활동은 손가락과 손바닥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땀세무 활동에 의한 것으로 교감 신경계 활동, 기저액, 변역계, 피질 통제 뇌로가 관여한다. 땀샘 분비 기관에는 교감 신경계의 콜린성, 섬유 등을 공급하는 신경들이 풍부하므로 교감 신경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GSR의 변화는 이상성 반응인 피부 전도 반응이나 강직성 수준인 피부 전도 수준으로 나타낼 수 있다. SCR은 전기 피부 반응을 일시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통상 자극에 의해 유발된 전도도 이상에서 식별할 수 있는 변화를 일컫는다. 이 수치는 기저 수준으로부터 이탈 정도로 계산된다. 이러한 순간적인 변화의 크기는 어떤 자극에 의해 유발된 흥분의 정도를 나타낸다. SCL은 전기 피부 반응의 전반적인 추세를 나타내는 것으로 교감 신경계의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이해된다. 10번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졸 검사. 스트레스 호르몬을 검사하는 방법은 혈액과 타액 등을 통해서 가능하다. 대표적인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부신피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다. 코티졸은 혈액뿐만 아니라 타액을 통해서도 검사할 수 있는데 먼저 입안을 물로 한번 헹군 후 잠시 시간을 갖고 일정량의 타액을 받아 그 안에 코티졸 양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오전, 오후 등 시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유의해야 한다. 코티졸 수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대상자 요구의 우선순위 설정. 대상자 요구 분석 및 진단 평가 과정을 통해 취합된 요구들은 초기에는 단지 막연한 상태의 아이디어나 문제들일 뿐이다. 따라서 자원과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을 위한 여과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과정을 우선순위 설정 과정이라 하며 이 과정에는 일정한 기준이 필요하다. 즉 우선순위 설정이란 예산이나 모든 가용자원을 고려하여 다양한 요구 중 우선적으로 충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순위를 정하고 차례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말한다. 요구의 우선순위 설정의 과정으로는 1. 특정된 모든 요구의 리스트를 작성한다. 2. 요구의 보편성과 중요도에 따라 순위별로 나열한다. 3. 프로그램으로 개발된 요구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당위성을 간략히 기술한다. 4. 요구 분석의 결과를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목표로 전환한다. 5. 프로그램의 목표로 기술될 내용이 기관의 목적과 부합되는지를 점검한다. 자, 55페이지 표 치유농업 프로그램 대상자의 치유 문제 분석지. 이건 구분, 내용, 주 대상자, 확장 기능 대상자. 치유 문제는
신체적 문제, 또 원인, 근거, 인지적 문제, 원인, 근거, 사회적 문제, 원인, 근거, 생리적 문제, 원인, 근거, 대상자의 주 문제였고 무슨 원인으로 인한 문제, 무슨 원인과 관련한 문제, 무슨 원인이 기인한 문제. 그래서 프로그램 목적, 또 평가 항목 및 주기.